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모든 일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자면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죠. 절차를 따른다는 것, 때로는 힘든 일입니다. 뭘 하나 뛰어넘거나 빠뜨리면 이거 다 해놓고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지키고 형식을 갖추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자, 어제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변은 없었고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한다. 자, 이 당대표와 또 결이 다르지 않은 최고위원들로 구성이 됐죠. 당원 100%의 뜻을 묻는 과정이었지만 하지만 그 과정을 또 국민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이제 형식적 절차는 다 끝났고요. 내용을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집권 여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할 미래 비전과 민생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새로 선출된 이 김기현 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을 살려내는 정당을 만들고 이끌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야당도 민생을 강조해 왔으니까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번 회동해서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국민이 원하는 민생 대책의 내용이 채워지고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자,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오늘은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다 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박 기자님은 또 취재도 하셨을 텐데, 자, 김기현 의원 결선 없이 과반 넘기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전당대회에서 52.93% 네. 득표로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안철수 후보 23.37% 득표를 했고요. 3위는 천하람 후보 14.98%, 4위 황교안 후보 8.72% 득표를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관건이 결선 투표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랬죠. 김기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서 어제 당선이 됐고요. 이 결국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당심이 이 친윤 후보로 좀 자리매김해온 김 대표에게 표를 몰아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이른바 이제 이준석 사단 천하용인으로 대표되는 이 당내의 좀 비윤 또 개혁 성향의 당심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투표할 거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였는데 그 힘보다 조직력의 힘이 상당히 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득표율로 말씀드렸는데요. 4명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은 장해찬 후보가 55%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까지 친윤 후보들로 다 당선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친윤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당의 이제 새 당대표 그리고 또 지도부, 야당에서도 반응이 있었을 텐데 임평론가님 어땠어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덕담보다 비판 쪽에 초점을 기울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덕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첫날이니까 그렇죠. 일단 덕담과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맞아요. 먼저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내놨고요. 네. 그 비판의 초점이 김기현 대표, 신임 대표나 혹은 여당을 향하기보다는 이제 대통령 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속 시원하십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비판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될 것
것을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당부를 하면서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를 해서 이 사안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측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하기 경쟁을 하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선출 직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여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야당 대표들 그리고 지도부를 방문하는 일정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을 텐데 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오가느냐, 뭐에 따라서 이제 여야 관계가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그리고 이제 신임 대표가 했던 말의 어떤 수위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하고 이 같이 이제 손잡고 이제 국정 운영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기는 좀 네.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여야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서 계속 싸워왔지만 그래도 이제 이 형식적으로든 뭐 실질적으로든 만남을 계속 이제 가져오면서 소통을 하면서 티격태격했는데요. 요즘은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난을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악수를 잠깐 하기도 하지만 전혀 소통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표라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점지한 당대표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지. 예. 그럼 뭐, 이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본 이 전당대회 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됐더라도 용산의 입김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여야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취임 1주년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공식적으로 회담을 가진 적이 지금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남을 가질 거라는 계획도 지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당 대표가 용산과는 별개로 단독으로 야당하고 좀 관계를 복원하거나 이재명 대표하고 적극 협력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이제 범죄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맞아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역시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좀 이 여야 관계가 협치를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풀릴 것인가? 지금은 좀 난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박 기자님, 한번 네. 이제 이 조각 한번 분석을 해보죠. 레이스 중반에 한때는 안철수 후보도 1위를 달렸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천하용인 이러한 좀 개혁을 주장한 이준석계 또 이제 좀 약진하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 다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승자 그렇습니다. 패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기엔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린 거죠. 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위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네네. 그 얘기가 나온 뒤에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또 전당대회 중후반 거치면서 친윤 또 특히 이제 대통령실을 겨냥한 네네.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는 결선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전략.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랑도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이 공동대응, 그러니까 울산역 땅 투기 의혹 네네. 뭐 그 포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 단톡방 그 의혹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발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 결선을 수석을. 염두에 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위로 돌아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이 당대표직 수락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 그걸 또 듣지 않고 바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앙금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기자들은 좀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남긴 글을 보면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짧은 기간 내에 당대표 도전을 하면서 얻은 득표율이 그래도 당심에서 23.37%. 네. 이게 적지 않다라고 우선은 안 의원 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당 내에서 의원들과 스킨십이나 소통을 예. 강화하며 뭐 차기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이 철수를 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데 의미를 네. 좀 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더 다져나갈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대통령실 쪽이나 아니면은 여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 뭐냐면 이번에 너무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 공천 받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네네. 왜냐하면 지금 분당갑이라는 지역이 원래 김은혜 그렇죠, 수석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네. 김은혜 수석이 총선에 나오게 할 때 과연 안철수 후보의 오. 의원의 자리는 있겠느냐. 내년 총선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사단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가 뭐 해석하고 분석할 때는 김용태, 허은하 두 사람이 다 될 수도 있다. 네네. 아니면은 김용태, 허은하 두 후보 중에 한 명 최고위원 꼭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심의 그 공고한 벽 조직력의 힘이 좀 컸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심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좀 머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하람 후보가 15% 가까이 득표를 했고 그리고 뭐 이긴 후보도 18% 가까이 득표를 하면서 네.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힘은 확인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이 이준석계가 뭐 탈당을 하거나 다른 정치 노선을 당장 거릴 가능성 없어 보이고 우선은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 추이나 당내 지도부의 모습을 좀 보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득표수 기준으로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대체적으로 분석한 기사들의 결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단 김기현 후보 같은 김기현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이번이랑 비슷하게 이제 사자 구도였고요. 네네.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긴 했지만 당심에서는 네.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57.7%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김기현 후보가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못 미쳤다. 네네네. 이 52.93%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일단 확인한 셈이라서 김기현이라는 후보의 매력도가 윤석열 그 대통령의 이제 기존 지지층을 다 끌어모으는데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네네. 거나 증명한 셈이라 그래서 결국은 과반 득표를 하긴 했지만 턱걸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당 내에 어떤 장악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후광 없이는 네. 상당히 쉽지 않겠다. 네네. 자신만의 득표를 보여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로 치면 장해찬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55.16%를 득표하긴 했는데 최다 득표자였죠. 득표 어제는. 수는 김기현 후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24만 4천 표고요. 네. 장해찬 후보가 25만 표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친윤계 최대 결집이라는 거는 24만에서 25만 사이 정도 네네네. 됐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셈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어떻게 앞으로 지도부가 네. 만들어갈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뭐 김용태 후보나 허은하 후보 같은 다른 이준석계 후보들에 비하면 득표 수가 좀 부족합니다. 네. 7만 표에 못 미쳐서 6만 9천 표였는데 네. 뭐 득표율로는 15% 가까이 나왔지만 그만큼 혹은 이제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18.72%를 얻었고 8만 4천 표를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계의 최대 결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하람이 해내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큼은 소위 중도 개혁을 원하는 당심의 일부를 안철수 후보한테 뺏겼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본선 진출한 이후에는 이준석으로부터 어떻게 이 벗어날 거냐, 이준석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게 발목을 잡았다. 결국 이제 이준석이라는 큰 그 그림자가 천하람한테는 이제 일종의 모래주머니처럼 작동한 네네네. 셈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당내 선거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준데 실패했고 또 하나 큰 문제는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승리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네.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주장을 당원들한테 설득하는 데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당원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투표율에 대입을 해보면 거의 이기인 후보나 김용태 후보가 얻은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네. 표수 계산 자체는 잘했지만 그 이상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원들한테서의 충분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다음 어떤 자기 행보를 만들어갈 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이 되는 지점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현실들을 다 확인한 셈이니까 아마 각자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목들을 더 준비하고 보완할지 성찰하는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성, 4인 4색의 또 이제 흥행은 어쨌든 성공을 했고요. 결론은 이제 당심은 윤심과 상당히 이제 밀착해 있다 이런 이제 결과인데 자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 이 신 스틸러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엔 굉장히 황교안이 달라졌다, 네. 재미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탈락했습니다. 황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자, 이 투표 조작은 이번 그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 허허. 투표 관련된 건데요. 네. 어제 오후에 황교안 TV에 올라온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투표 조작 빼박 증거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에 이 황 후보 측 참관인으로 활동했다는 여성 또 뭐 공정관리 전문가라는 남성의 집회 영상 발언이 소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자신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참관인으로 활동했는데 참관인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업데이트 상황을 황교안 TV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하니까 당 기획조정국에서 중계는 불허한다. 뭐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황 후보 측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5초마다 업데이트된 실시간 투표자 수 현황을 보니까 5초마다 늘어나는 투표자 수가 50명, 40명, 50명, 40명 정확히 10의 배수로 나오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팩트라면은 네. 조금 이제 희한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건 뭐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인 의혹이 있으니 캠프에서 찾아서 내게 보고한 거다. 통상적이지 않으니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황교안 후보가 예전 지난 총선 때와 대선 때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다가 부정선거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고 네네. 지난 대선 경선 탈락 직후에는 이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부정선거 얘기를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경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게 또 이제 당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네.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눌러 참아왔던 황교안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선거 본능이 다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교안 후보도 이번에 이제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를 해서 네, 그렇죠. 그동안 뭐 본인이 갖고 있던 확장성 한계를 다시 한번 좀 노출시킨 셈인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이제 부정선거 여론을 이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행보를 한다면 그 틀에 좀 갇히게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좀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참여한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투표를 믿고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거들을 치르느냐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마장분기점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 상에서 사고 수습이 한창이고요. 여파로 정체인데요. 제2중부선 이 사고의 여파가 나란히 달리는 중부고속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역시 마장분기점에서 밀립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동서울요금소에서 산곡 분기점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의정부 방향 사패산 터널 2,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수락산 터널부터 사패산 터널 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반대편인 구리 남양주에서 상일 쪽으로도 5km 구간에서 차들이 많습니다. 경기 서쪽 지역인 상습 정체 구간인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모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이 3월 9일이죠. 딱 1년 전 오늘 대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어제 전당대회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또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나온 이 배경 음악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동입니까, 박 기자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어제 전당대회 입장할 때 네. 나온 음악이 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죠. 네. 레미제라블. 아, 이거 너무 유명하죠. 우리 뭐 장발장 이렇게 네네네. 부르는데요. 그 주제가 민중의 노래였어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뭐 이런 제목의 네네네네. 노래인데 유명한 노래예요. 예, 이 노래 연주 속에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노래 자체, 이 가사에 대해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네. 한마디 했는데요. 대통령 입장 음악으로 이걸 고른 사람은 윤리 가야 할 듯이라고 썼어요. 네. 근데 가사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민중의 노래가 들리나
분노한 자들의 노래가 이런 가사를 적으면서 네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민중의 분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뭐 추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뭐 좋지 않은 상황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 속에 가사를 적은 것 같습니다. 네네. 민중의 분노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 어떻게 대통령 등장할 때 틀 수가 있냐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약자 서민을 힘들게 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근절 의지는 입장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약자의 외침을 정부가 귀담아야 한다. 약자를 위해 정부가 목숨을 걸고 일하자는 그 결기를 담은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이 곡이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자 애청곡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애청곡은 자주 듣는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애창곡은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부를지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이 뮤지컬에 나오는 그런 네. 노래이기 때문에 좀 웅장하게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직접 부르는 모습도 좀 보고 싶네요. 원래 궁금합니다. 여럿이서 이제 돌려가면서 합창하는 노래. 합창곡이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결국 누구를 향한 거냐에 대한 이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결국 이제 민중이 대통령을 향하는 목소리다. 분노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인 것 같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 민중의 목소리를 받아서 대통령이 이제 시행하는 사람이다. 뭐 네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학이나 예술은 이제 해석의 나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입장곡과 뭐 이 퇴장곡 논란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발언 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네네. 될 지점들이 전체적으로는 화합이라든지 뭐 이 화해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봤을 때 좀 주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좀 전당대회에 참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네.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메시지를 보냈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추정해 보자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적개심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 셈이고 여전히 그런 어떤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네네. 당원들한테 전파한 거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더라도 당 내에 이런 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걸 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 또 이 다음 주 용산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찌 보면 뭐 이 오늘 헤드라인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당에 이제 구축됐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친윤 일색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과 아무 갈등 없이 뜻이 잘 통하는 지도부잖아요. 네. 그럼 좀 회동도 정례화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네.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아마 만찬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 지도부. 지금은 보면은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대변인단이 인선이 안 됐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일요일에 인선이 된 다음에 월요일 만찬 자리에 지도부가 함께 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정례 회동 신설 방안 이게 왜 나왔냐면 어쨌든 이 당정 특히 뭐 대통령실과 당이 정말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개혁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야 될 게 당이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이끌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정례회동 하듯이 네. 이 당과 대통령실도 정례회동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여당 대표로부터 매주 한 차례 청와대에서 당무 보고 받고 현안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윤 대통령이 현재 당대표를 겸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야 했던 게 1호 당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당비도 그랬었죠. 일반 의원보다 10배 많이 당비도 내는 공개를 하고 300만 원 낸다고 네. 얘기했고 그래서 당무에 관련한 의견을 당에 개진할 그런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에 설명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정례회동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에 잠깐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던
명예 당대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네,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뭐 이제 당직 인선에 있어서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이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부터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뭐 이 어떤 리스트를 보면 친윤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짜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에 있어서도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뭐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김석기 의원 네. 친윤계로 거론되는 인물들이고요. 사무총장 후보로 이철규 의원이 네네네.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계 핵심 중에 한 명이고 네.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주저앉힌 행보가 친윤계 쪽에서 많이 나올 때 그걸 이제 주도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선이 짜여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원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소위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더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이 김만배 씨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기소 시기도 늦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와요.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검찰이 지난달 18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구속한 이후에 네네. 보강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김 씨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인 거, 그러니까 김 씨로부터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관한 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죠.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앞서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이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수익 428억을 뇌물로 약속받았다. 이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 연관성에 대해서 함구를 했고 수사가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하다 네. 이런 거였는데 김만배 씨 기소쯤에 이 김 씨의 진술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분 방식과 이 어떻게 할지 수사 그 시점 이런 것도 윤곽이 좀 드러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서 어제 이제 구속 기소를 했고요.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에 쫓겨서 뭐 처분을 끝내기보다는 탄탄하게 공소 논리를 세우는 쪽을 택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편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하지만 지금은 이 검찰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살이 그다음에 재판 이 과정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으로 발언을 많이 쏟아냈는데 유튜브 채널로 이제 100회 동안 이야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오늘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서 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살아간다고 스스로 세뇌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낯선 발언인데 이런 발언이 실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김용 전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다. 또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아이고.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왜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서 유동규 씨의 태도, 증언 태도가 바뀌었냐. 네네네. 왜 이 대표와 그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냐.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센 발언까지 네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유튜브 방송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재판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 같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이 네. 재판 네네. 공판장인데 이 언론 매체에 따라서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은 그래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내용, 그러니까 유동규 씨 관련된 내용은 유동규 씨가 왜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바꿨는지 스스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 초점을 맞춘 네네. 보도들은 지금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서 반대로 이제 검찰이 실제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서 공판에서 공개를 했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춘 매체 보도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일명 이제 이 스모킹 건 결정적 네네네. 증거는 없었다라는 보도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어허. 뭐 예를 들면
이제 뉴스원에서 이 보도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김용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측근 이모 씨한테서 돈을 전달받은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지금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 입증에 검찰이 이제 증거를 통해서 이 뒷받침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정영학 그러니까 회계사. 정민영 변호사가 변호사. 이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연락을 시도하고 또 만남을 가졌다. 이걸 이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굳이 공중전화로 연락해서 만날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게 요즘에도 지금 공중전화 쓰는 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계좌 내역을 제시를 하면서 선거 조직이 이제 출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으로 네, 네.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 측 그 변호인들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건 논리 비약이다. 증거를 대라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그 은행 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실제 출금 내역을 보면 거래 금액이 30만 원, 5만 원, 10만 원, 52만 원, 5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카카오페이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대부분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다. 네네네. 이걸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하는 거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요. 공중전화 사용은 이제 정민영 변호사가 한 거지 김용 부원장이 요청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을 뿐이다. 이런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을 내놓지 않으면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금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증거 재판주의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황도 정황 증거 전원 말들은 많지만 물증은 명확하지가 않다.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네요. 이제 앞으로 또 검찰이 뭔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재판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렇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약 2주 뒤에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지금 금융시장 출렁출렁하죠. 그렇습니다. 강달러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그런 환율이 상황인데 또 오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 파월 이 의장이 그저께 상원 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네.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고 어제는 하원 청문회에 나왔어요. 네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지금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필요시 인상 수준을 높일 거다. 네. 연말 금리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 금리가 6%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이런 지표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 지표가 좋다면 계속해서 경기가 뜨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3월 20일 예정돼 있는 네. 그때 회의에서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오늘도 뉴스는 많은데 말이죠. 우리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의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 일본 언론 보도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방역 당국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에서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225님께서 자, 시사본부 항상 재밌고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은 쇼핑 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가운데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두나 운동화 같은 신발이 딱딱하거나 뻣뻣하지 않고 얼마나 부드럽게 휘는지를 보여주면서 말캉말캉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말캉말캉하다는 너무 익거나 골아서 물끄러질 정도로 말랑하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너무 푹 익혔는지 너무 말캉말캉해서 맛이 없어 보인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이 잘 휠 정도로 부드럽다고 할 때 말캉말캉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에 비춰볼 때 어색한 느낌이 있는 표현입니다. 또 옷에 대한 설명 중에서 신축성과 복원력이 좋다는 표현을 할 때 옷이 쫀득쫀득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쫀득쫀득하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 주로 음식의 질감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음식물 따위가 검질겨서 매우 끈기 있고 쫄깃쫄깃하다는 뜻으로 찰밥은 쫀득쫀득해서 더 밥맛을 돋운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감의 신축성이나 복원력이 좋다고 할 때 쫀득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역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상품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 오히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쓰는 것이 좋겠지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많은 구름과 옅은 안개가 곳곳에 껴 있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상도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차츰 구름이 걷히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충북 남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5도, 대전, 제주, 전주 20도, 대구 2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11도나 웃돌면서 4월 중순에서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 서울이 22도, 광주 26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되돌아가 다음 주는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맞불용,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 7천억 원 줄어들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지고 월세 전환은 늘어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줄면서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금품 수수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296건, 432명을 단속하고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화제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막상 내 옆에 누군가 쓰러지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눈앞도 깜깜하고 막 당황하게 되고 그럴 텐데, 자, 한 번에 여러 시민이 달려가서 목숨을 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여성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과 70대 안전요원의 재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45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뇌전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에스컬레이터 앞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 박훈정 씨는 A씨를 부축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여성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고 얼른 팔과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도 심폐소생술에 참여를 합니다. 이 안전요원 근무한 지 2주밖에 안 된 70대 시니어 안전단원 이용관 씨였는데요. 이 씨는 다행히 지난해 3월 아내를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었는데 사실 실전은 처음이라서 겁이 났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직 간호사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합류를 해서 A씨의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A씨는 10여 분쯤 만에 의식을 회복을 했고요. 119 구조대 추가 처치를 받아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와 노인인력개발원은 A씨를 구했던 박씨 그리고 이씨에게 감사패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한국은 아직 살만한 사회다. 생명 살리신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암울한 뉴스 속에 담비 같은 선행 기사네요의 반응도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요즘 함부로 도와주면 큰일 나던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혹시 도와주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복잡하게 하다 보면 또 돕기가 어려운데 이 시민의 말씀대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니까 본능이 사람이 뭔가 일이 터지면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이고, 얼마 전에 또 불길 속에 노인과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하신 성공일 소방사도 생각이 나네요.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 이제 정말 생명의 위기가 생기면 함께 도와야죠. 다음 이슈로 가보죠. 먹는 얘기네요. 마트에서 파는 삼겹살. 그런데 이게 절반 이상이 비계여서 커뮤니티에 누군가 올렸더니 비슷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제보들이 막 모였다면서요. 3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이고, 알지. 삼겹살 데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 데이였잖아요.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주부 박모 씨는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 한돈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집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박 씨는 삼겹살에 원래 비계 맛으로 먹는다고는 하지만 절반
절반 이상이 완전 기름 덩어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많았네요, 비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글이 올라오자 인터넷 게시판에 비슷한 인증 사진이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구입해 펼쳐보니까 80%가 비계였고 일부러 괜찮은 부분만 보이게 돌돌 말아놨다라고 아하. 밝히자 동조하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른 대형마트도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 삼겹살을 구입했다는 소비자는 비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왔는데 네. 밑에 있는 고기는 비계가 너무 심해서 아하.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온라인몰이라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 역시 비슷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한돈 삼겹살을 샀는데 커다란 비계 덩어리가 왔다면서 네.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예. 터뜨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평소 자주 이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비계만 70%는 돼 보인다면서 아니 왜 몰래 밑에 비계를 까는 것인지 분노가 더 치밀어 네네. 오른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올해는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국산 돼지고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정했던 삼겹살 데이의 20주년이었습니다.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이 국내 유통업계는 여기에 맞춰서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펼친 건데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음식 쓰레기 처리 대행이었네. 할인된 가격만큼 살코기도 빠졌다. 비계로 후라이팬을 닦는 용도냐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네.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던 대형 마트들은 일단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환불 또는 반품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기를 구매할 때 밑부분에 먹지 못한 비계를 교모하게 숨기는 형태를 고쳐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대기업 계열사 마트들의 경우에는 이 커다란 비계 덩어리를 숨겨서 포장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순 실수라는 해명만큼은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삼겹살 얼마나 좋아해요. 딱 보면 자 이게 맛있는 것이다 맛없는 것이다 판단 감별도 잘하시고 입으로 또 다 입맛으로 아는 건데 비계가 이제 웬만큼은 있어야 맛있지만 50%가 비계다 70%가 비계다 80%가 비계다 그러면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흰 부분만 있더라고요. 네. 더 나쁜 거는 밖에서 겉에 보니까 빨갛게 고기가 보였는데 속이는 거죠.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안에는 비계를 깔아놨다 그러면 그럼 뭐 이건 팔면서도 뻔히 알고 속여서 판 거죠. 네. 자 이러지 마시자고요. 우리 선진국입니다. 이 대형마트 특히 대기업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꿈의 공무원. 자 노량진에 참 많아요. 그렇죠. 공시생들. 그런데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네. 31년 만에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2년 연속 30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쟁률로는 22.8대 1로 지난 1992년 19.3대 1 이후에 31년 만에 최저치인데 네. 숫자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4만 3천 명이 넘게 감소를 한 겁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교육행정이었고요. 지원자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이하가 무려 57.3%로 가장 네. 많았습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으로 고교 선택 과목 폐지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 평균적으로 14만 7천 명이었던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가 고교 선택 과목제 시행 이후에 평균 20만 2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제도 폐지 후에 그런데 평균 14만 4천 명으로 다시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금 또한 문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이 공무원 A씨는 미래를 보장해줬던 공무원 연금도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소위 철밥통이라는 신분 안전 이외에 공무원의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1년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새 전후로 해서 168만 6,5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같은 해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자가
1,693명이었고요. 네. 2017년에는 5,181명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취업 경쟁률 하락은 우수한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지곤 하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인사처는 특히 하위 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공무원의 퇴직이 2017년에 비해서 지금 뭐 사실 몇 년 안 됐죠? 네. 5, 6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자, 왜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느냐? 예전에는 뭐 공무원 그 정년 보장 그리고 이제 뭐 목돈을 벌진 않지만 대기업처럼 급여를 주진 않지만 연금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었죠. 네,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 간다 이런 얘기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뭐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점점 이제 젊은 층들은 줄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 순댓국밥 집에 가서 술값은 안 내고 밥값만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저 술을 시켜 먹었는데 네. 밥값만 내고 나온다고요? 그래도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비싸진 소주값 때문에 주류를 가게에 가져가서 마시는 이 콜키즈 프리 식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와인도 아니고 소주 콜키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원 장모 씨는 최근 저녁 약속이나 데이트를 갈 때 와인을 챙긴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시키는 주류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저렴한 와인이나 집에 있던 고급 소주, 막걸리를 가져가서 마시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최근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맥주값이 급등하면서 집에 있던 와인을 직접 식당에 들고 갈 수 있는 콜키즈 프리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네네. 있습니다. 여기에 콜키즈 프리 식당 지도까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만 사실 볼 수 있었던 이런 콜키즈 프리는 네. 이제 삼겹살집 그리고 순댓국, 냉면, 곰탕을 파는 음식점까지 번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콜키즈 프리 식당이 늘어나는 건 먼저 식당 술값이 오르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 푸드테크 기업이 분석을 해봤더니 콜키즈 프리 검색량은 술값이 가파르게 오른 2월에 전년해에 비해서 무려 41%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술값 인상이 없던 2020년과 비교하면 검색량이 무려 9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당들은 술로 벌어들이는 매출을 포기하는 대신에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네. 특히 젊은 고객이 늘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인 거죠. 네.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식당 소주값의 과도한 인상이 새로운 현상을 만들고 있네. 좋은 안주를 제공하는 맛집 식당에 콜키즈 프리 와인을 지인들과 나누어 마시는 주말 기다려집니다. 네. 업주는 술을 팔지 못해 상대적으로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소주, 맥주, 또 뭐 와인 워낙 주류의 종류가 다양해서 너무 많죠. 자신이 선호하는 게 있는데 그 가게에 갔는데 없을 없어요.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 걸 내가 가져가서 같이 먹겠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 카페 같은 데만 해도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드시면 안 된다 이런데 네. 콜키즈 프리 뭔가 좀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게는 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당이 또 매상도 손해보지 마시고 잘 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값만 내고 술값은 안 내고 나온다. 저도 근데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주말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예, 한번 직접 취재차 다녀와 보시죠. 뭐. 자,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중에 4451님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우리 왜 쓰러진 여성을 이제 도와준 미담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누리꾼들 반응 중에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함부로 도와주면 큰일 나는데 자 이런 댓글은 안 읽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글들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이 긴급 상황에 계신 분들 혹시 또 잘못된 처치법으로 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을 말하는 경우로 또 우리가 누리꾼들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를 이제 뽑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언급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여기서 오늘 그 스트리트 뉴스 파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 변호사님 오전에 재판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게 재판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화요일 날은 또 오전밖에 못 갔고 계속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 참석은 못 하시는 걸로. 그렇구나. 그래서 일부에서 저희가 김용 부원장 재판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현 변호사님이 막 달려오시는 건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 뽑아오신 키워드 국민의힘 포스트 전당대회 전국. 자, 이거 오늘부터예요. 네. 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포스트 전당대회예요. 이 현장법사 콤비와 전국 현안 심층 분석해 볼 텐데, 자,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해서 결선 투표 안 갈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예언 같은 예측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뭐 예언이 맞은 거죠? 어쩌다 맞은 거죠. 어쩌다 맞은 거예요? 네. 분석력이 뛰어나셨던 게 아니고? 아니에요. 틀린 거 더 많아요. 뭐 이렇게 겸손하신가? 아니, 진짜. 자, 그때 그렇게 봤던 것과 어제 맞아 떨어진 걸 보니까 어떠세요? 지속적으로 김기현 후보 측에서 당원 대상으로 광범위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어쨌든 항상 50% 이상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전해줬었고요. 그래요.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게 김기현 후보를 뽑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프레임상, 구도상 아유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일 좀 하겠다라는데 당대표랑 또 대통령이랑 혼란, 분란, 갈등이 있으면 우리 총선 어떻게 치러. 그러니까 대통령 도와줘야지. 대통령을 지켜야지. 그런 구도와 프레임이 처음부터 딱 짜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성 여러 가지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지지율에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자체가 어떤 다른 후보들이 못해서 김기현 후보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워낙 임기 초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야? 갈등 안 일으킬 사람 누구야?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심은 윤심을 선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 민주당과 정의당이 논평을 냈는데 민주당의 논평이 저희가 일부에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만 가혹해요. 너무해요. 예, 문 대통령 속 시원한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망했다. 정의당은 또 요즘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패러디해서 화이팅 김기현, 브라보, 멋지다, 윤석열 이렇게 했는데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지만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초기, 적어도 첫날에는 덕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만약에 제가 뭐 대변인이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그래요?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뭐 민주당 좋게 안 볼 것이고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도 첫날은 보통 축하한다. 잘해보자. 민생 살리게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메시지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앞으로는 이제 얼마나 세게 나가겠습니까? 딱 하루거든요. 이제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에 맨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울산 땅 대표라고 맨날 이럴 거예요. 이제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도시개발조합 뭐 인허가 내준 거면 많거든요. 할 게 앞으로도. 근데 뭐 첫날부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첫날은 덕담을 해줬어도 괜찮을 걸.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어쨌든 일성으로 이재명 당대표 만나가지고요.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하도록 머리를 맞대볼게요라고. 그 멘트가 나왔죠. 그랬는데 그냥 당신 축하 못해. 이재명 대표도 축하한다. 민생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대변인이 나간 건데 제가 보기엔 약간 오바했다.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대표 간에는 좀 교감이 있다. 너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대표 간에 뭐 대승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대승적 결단으로 여야가 좀 갈등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 대표 간의 노력들이 보여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득표율 및 포스트 전당대회 전국을 분석해 봐야죠.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하셨으니까.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얻은 52.9%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겁니까? 안정이죠. 안정. 갈등, 분열, 혼란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처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대로 일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 그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뭐냐? 당대표와 대통령실이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투표가 이틀 있었고 ARS 투표가 이틀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모바일 투표 때 한 47%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ARS가 한 9% 정도 했던 것 추가가 같은데 됐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ARS 때 김기현 후보가 간신히 과반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K보트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제 알 수가 없는데 ARS 같은 경우에는 좀 알 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 핵심 관계자들은. 그래서 이거 K보트를 몰랐을 때는 야 ARS는 당초 원래 전통적인 나이 드신 당원분들이 ARS 투표를 하는데 전화로 여기서도 과반을 간신히 넘었으면 모바일 투표 때는 과반이 안 됐겠구나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뭐 돌아다니니까 많은 또 분석가 분들이 평론가 분들이 결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많은 당원들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당을 운영해 달라. 그런 요구가 반영된 수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 얘기는 이제 모바일에서도 뭐 비슷하게 과반을 넘는 정도가 김기현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렸을 나온 거죠. 것이다. ARS보다 더 많이 이제 과반 넘는 ARS가 한 50, 51%였다면 모바일에서 이제 53, 그 이상 53 이 정도 나왔던 것이다. 봐야 되겠죠. 자, 뭐 다른 당 이거 완전히 다른 당 얘기입니다. 당 내부 또 당원 100% 국민 여론도 관계없이 간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이웃집 보시기에 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면 굉장히 뜬금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컷오프를 당원 100% 그전에는 아마 7대 3으로 했던 것 같아요. 컷오프를. 근데 그거를 당원 100%로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원외 인사인 지금 이제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가 진출하잖아요. 민주당은 안 돼요. 전국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반 넘은 건 어쨌든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컷오프 할 때도 뭐 거의 뭐 과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40대 후반이냐 뭐 90대 초반이냐. 별로 상승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초장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결정돼 버렸다 거의 어느 정도.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용은 약간 이준석이고 김기현 지금 대표죠. 대표는 약간 윤석열이고 윤석열도 이준석 그 프레임이 된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 때는 자기가 당대표고 이제 후보였을 때인데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고 그다음에 룰 바꾸고 그다음에 나경원 주저앉힐 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 포스트 전당대회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총선 공천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드디어. 포스트 전당대회는 이제 드디어 총선 공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이 열렸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친정 체제로 완전히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무총장 누구 하냐 나오지만 뭐 이철규 얘기도 나오고 뭐 원내대표도 뭐 장제원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완전히 이제 윤핵관으로 쫙 구성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공천도 다 마음대로 할 거네요. 그러면 좋은 자리 뭐 영남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제 검사 출신이나 내려 꽂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계신 현역들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 김기현 밀어줬거든요. 밀어줬는데 밀어준 결과가 본인들 아웃이야. 그러면 이제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작이에요. 요 불안감 장 소장님 당내 있긴 있습니까? 현 변호사님도 너무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정확하게. 아니요. 지도부가 어제 뽑혔는데 벌써 그 다음 날 벌써부터 당내 분란이 생길 거라고 있어요. 그렇게 악담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다 거기 관심 가 있을걸요. 일주일은 칭찬 좀 해주시지. 그런 걱정에 우려가 많이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검찰 시절에 같이 일을 해본 능력 있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거 내년에 공천을 할 거 아니야라는 분석과 추측과 상상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그분들 공천은
공천을 주면 당선되는 지역. 네네. 아니면은 경선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뺏기는 거랑 똑같은데 가만히는 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천 문제가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당내 갈등과 분란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자, 어느 당이나 물타기 하더라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들 최고위원 된 분들 말고는 좌불 안 서길 거예요. 특히 이제 좋은 데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다. 자, 뭐 에둘러스 장 소장님은 이제 조금 아니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작이 아닌 것 같고 대략 추석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가을부터. 그때 되면은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거의 이제 그만둘 때쯤이에요. 물러나야 되니까. 네. 그럼 개각도 있을 거고요. 장관들도 몇 명 나올 거고. 또 그만둔 공직자들이 어디로 이사했대. 그러면은 이사한 지역은 또 누가 현역이고 또 누가 출마하고 싶어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유력 인사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면 그럼 현역들은 기존의 현역들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쓸 수밖에 거죠. 없고. 그렇게 되면은 당내 갈등과 분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천은 내년 한 1월 달부터 공관이 구성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후에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간이 상당한 눈치 작전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져요. 또 좀 빠른 분들은 뭐 한 봄, 여름부터 뭔가 좀 단속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천에 좀 유력한 또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보면 정치권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데 공천권자만 바라본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또 정치 지망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공천을 받아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분포를 보면은 초선 의원들도 많고 그럼요. 또 비례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비례는 또 비례를 할 수 없으니까 지역구를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총선 시즌 되면은 각 당에서 경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물갈이를 60%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우리는 61%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명분 삼아서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렇게 물갈이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어가 없네요. 누가? 여야. 여야 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제 뭐 자기 사람 신고, 실제로는 자기 사람 신고 검사 출신들을 내려보내는 건데 명분은 이제 뭐 개대공천이라든지 개혁공천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물갈이 공천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처럼 저기는 이게 사람이 싹 바뀌는데 여기는 안 바뀌어? 여기는 아직도 뭐 386 다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항상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그냥 경선이거든요. 경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역이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이깁니다. 현역을 이기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제가 보기에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채우냐면 이제 인재 영입해서 이제 대부분 한단 말이죠. 전략 공천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이 당에서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면 또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의원 수는 되게 많지만 뭘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그동안의 인재 영입의 큰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개혁공천의 바로미터는 성남 지역에 현근택 변호사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개혁공천의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장 교수님이 아침에 밥을 같이 먹었더니 나올 때.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나 돌아요. 이건 살짝 이제 장 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언론 표현을 보면 직할 체제가 뭐 완성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좀 또 탈락한 분투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체급을 높였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체급만 높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또 이 이준석 개 이준석 개는 지금 천하 용인 등 당내 입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당내 입지가 없다? 네. 그러니까 2등은요.
선거 이기지 못한 2등, 3등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내 지분, 입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대선에도 0.73%로 민주당이 졌잖아요. 국정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민주당의 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국회에서 그냥 법안 같은 거 에이 싫어 통과 안 시켜줄래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도권은 완전하게 지금 패자가 설 자리는 대통령과 윤핵관들한테 넘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면 자 김기현 후보 53% 당원 지지를 받았지 그러니까 47%에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정치해야 돼. 그렇죠, 당 운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굳이 무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당선시킨 이유가 총선 공천 때문 아니에요. 네.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내쳐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과 그런 사람들 공천을 주려면 당 조직부터 장악을 해야죠. 당신들에게 줄 자리는 없다. 예를 들면 안철수 쪽 따라다녔던 뭐 사람 자 그럼 제2사무부총장 줄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은 그렇게 그냥 2등 3등한 분들로 남아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떤 뭐 요구를 하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현역인데 지금 그 분당 지역구가 원래 김은혜 지금 이제 홍보수석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공천 안철수 의원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김은혜 뭐 홍보수석도 있지만 박민식 지금 보훈처장도 보훈처장 거기에 이제 출마하시려고 6월에 보훈부가 되면 장관이 되는 거죠. 보훈부 왜냐하면 장관. 작년에 그쪽에 출마하려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은 건데 그 지역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명분들이 있죠. 대선 후보급들은 좀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세요. 이런 식의 또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천 다 어려워요. 야 쉽지 않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준석 세력이 이탈하면서 최대 3조각으로 분당될 수밖에 없다. 현 변호사님 혹시 가능한 얘기로 보세요? 일단은 희망사항으로 보이고요. 희망사항이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분당의 갑에 있는데 김현희 의원도 뭐 그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데 이제 박민식 의원은 그쪽에 오래 살았거든요. 옛날 부산서 국회의원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산이 연고잖아요. 이제 부산 가서 험지에서 싸워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험지는 아니지만 PK 지역도 그렇죠. 거기서 해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현역이 있는데 가서 싸워라. 이렇게 요구 나왔을 때 이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공천이 안 된다 그러면 뛰쳐나올 거냐.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 나간다 해서 뭐 붙잡을 사람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없어요. 없다. 없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한 15% 정도의 밖에 없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생산된 이후에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천하용인에 있던 천하람 후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선 끊어라.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지 마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천하용인 그 사람은 안 올 수 있지만 이준석은 우리가 못 앉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천 주겠어요? 저는 노원이 또 준다고 되지도 않는 데인데 여기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선거구 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도전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한번 나갔다가 고생한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선거제도가 뭐 준연동형제 지금 뭐 그대로 가고 막 비례대표 같은 거를 그래도 몇 석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뭐 뛰쳐나가서 뭘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자,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뭐 많이 얘기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그렇다면 제 생각엔 당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싱크로돼서 가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합이 잘 맞겠죠. 적어도 이 뭐 내부 총질은 이제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수렴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 그런데 지지율이 높아지면 다행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도. 30%대에서 40%대. 지금 뭐 40%도 나와요. 요새는 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있죠. 뭐 최고점 찍은 것 높은 겁니까? 그럼요. 계속 20% 30%였는데 40% 찍으면 엄청 높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1년여 앞에 총선을 내다보고 이건 가정을 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지금보다 만약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막 이탈 세력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년 2월이죠. 그건. 내년 2월에. 네. 내년 2월 달에 어느 정도 공천은 시작이 되고 또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역 의원들은 저 사람 정도는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내가 저 후보는 신인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뛰쳐나갈 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네, 가능성도 있고 그때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서 네. 국민의힘 총선 승리 무망 과반수 의석은 물론 100석도 어려워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어느 정도 결별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 지도부를 워낙 이제 친유 일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한다. 그냥 죽으나 사나 대통령과 한 몸으로 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다. 네. 내년 2월이 돼서 뭐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이탈하고 그러기에는 또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요 대통령 지지율 이거 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죠.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었는데 44.1%가 잘하고 있다. 부정평가는요 53.8%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 그 당에 대한 그립감을 세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 보도들을 보면 당대표와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하는 것을 검토해 볼까? 그리고 주례회동까지. 네, 고위 당정대 이것도 이제 뭐 매주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흡을 맞춰가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13일 날 새로 뽑힌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이 좀 기획되어 있는 다음 것 같아요. 주네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당직자들 사무총장 누구로 할까? 뭐 다른 당직은 누구로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선도 논의가 되면서. 저는 저희가 뭐 직접 회의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하고 회의 자리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혼자만 말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계속. 그럼 이런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자기 말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그렇죠. 의견들을. 당대표랑 만나면 그럼 당대표 얘기 좀 들어보고 할 말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말에 한 10분의 1 정도 줄이면 돼요. 1시간 얘기하면 뭐 59분 얘기한다는 얘기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상대 말을 더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더 많이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얘기 듣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듣다 온대요. 그럼 그 무슨 회의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서 듣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잖아도 뭐 허수아비냐 바지냐 얘기가 많이 들을 텐데 좀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고 좀 간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도 좀 얘기 듣고 좀 들으시라. 얘기하고 싶어요. 맨날 본인 얘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뭐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 1년 선배인 김기현 대표를 선배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뭐 두 분 간의 소통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선배님 제 말 좀 들어보시죠 하고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가 뽑아오신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나온 민중의 노래. 이거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지난해 3월 9일에 이제 대선을 치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배경음악이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 극 중에 민중의 노래라는 또 하필 노래 가사가 이제 듣고 있는가 민중의 함성을 성난 저 군중들의 함성을 뭐 이런 이제 가사예요. 요거 왜 꼽으신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곡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처럼 이걸 뭐 잘못 고른 게 아니라 평소에 듣는 노래라 했다는 거잖아요. 애창곡이면서 애창곡이기도 그러니까 하다. 애창까지 한대요. 애창까지는 잘 몰랐는데 많이 좋아하는 곡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맨날 보면은 그러잖아요. 자유 얘기하는데 당내 자유도 없고 언론 자유도 없고 뭔가 맨날 수사하는 것 같고 맨날 압수수색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어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러거든요. 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근데
어찌 보면 민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없어요. 지금 수출도 계속 12개월째 적자하고 중국 적자나고 지금 저 반도체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분이 뭐 하고 있지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대통령이 과연 이런 걸 알고 있는가 생각하는데 이 민중의 함성이라는 거는 이런 함성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하는 얘기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유를 막 수십 번씩 외치는데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인가 보다라고 생각 들고 이 민중의 함성이라는 얘기도 민중의 함성들은 원래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원래 그 사람들은 다 나를 따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뭐 애창곡이고 좋아하는 곡이니까 원래 틀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행사 준비할 때는요. 당에서 대통령 입장할 때 어떤 노래를 트는 게 좋겠냐. 대통령이 선호하는 곡 있겠냐라고 대통령실에 당연히 물어보죠. 그걸 대통령실에서 알려줬으니까 이 노래를 하지. 이걸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애청곡이면서 애창곡이 맞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김행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비서관들 다 모아놓고 저녁에 저녁 드실 때도 이 노래 틀었다고. 그런 거 보면은 좋아하는 노래 같아요. 야, 윤 대통령이 뭐 직접 부르는.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 해가지고 괜히.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냥 괜한 얘기 한 거예요. 자, 한번 또 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막 이제 이 수행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물구나무 선 모습이라든가 이게 TV 예능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제 이 노래를 탁 멋지게 부르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애창곡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좀 편안하게 언젠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게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 또 어퍼컷 세레머니도 이제 했는데 연설 원고를 보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건 초고에 없었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직접 넣은 부분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도 했는데 연설은 현 대변인 뭐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사로 봤는데 뭐 당내 선거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의례적인 패자를 위로하는 듯한 얘기인데. 근데 거기 가서 꼭 짚어서 한 게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랬죠.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정치적인 기회로 악용한다. 이 악용이라는 용어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 당내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렇죠. 딴소리 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제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거를 이제 갈등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대통령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지금 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공천도 이렇게 할 거고 이쪽에 이끌어 가려는데 거기서 딴소리 나오면 안 된다. 딱 그런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뭐 부당한 세력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싸우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이 워딩으로 아마 많은 지금 얘기 나오지만 이제 지금 당장에 뭐 현역 있는 분들이 고민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른 목소리 내거나 이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 나가 하고 딴 사람 뭐 이렇게 딱 주겠다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 그러면 끝이니까. 그 상황이 점점 가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강력한 약간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 부분에 주목하셨고 장 소장님은 그러면 어제 대통령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좀 핵심이었다 이렇게 뽑으시겠어요? 저는 3대 개혁을 할 테니까 당에서 잘 나를 뒷받침해 달라. 우리 같이 개혁을 해 나갑시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부분이 제일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그런 의미다. 네, 어쨌든 당의 지도를 뽑고 그 당원 10,000명이 있는 곳에서 연설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고 그에 대한 뒷받침을 요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워낙 이제 정치 비평 구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오늘 시사본부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입니다. 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건지 100점 만점에 점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이 점수를 준 이유를 하나의 키워드로 딱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할게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뭐 야당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야당이니까 좋은 점수 줄 리는 없을 테고. 현 변호사님의 점수는요? 40점. 100점 만점에 40점? 꽈락이에요. 아니 지지율이
40%예요. 잘 나온 지지율이. 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점수라는 거는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당선됐을 때 지지율을 넘은 게 취임 초기에 50% 초반 찍은 거 말고는 계속 하향이에요. 그러니까 48% 이상 득표를 했는데. 그렇죠. 네, 한 번. 최소한 이제 그 정도가 기준선이거든요. 네. 자기 득표한 게 기준선이에요. 네. 그러면 좀 1년 차에는 막 한 70, 80% 나오다가 막 1년 정도 되면 한 60, 70% 뭐 이렇게 나와야 여당에서 또 막 따라가고 이러는데 대부분 뭐 20% 중반까지 왔다가 30%대다가 지금 40% 올라온 게 이제 최근의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보면 조금 거기다 가점을 주시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대학교에서 늘 학기 말에 채점하다 보면 100점 만점에 41점. 점수 주고 60점 아래면은 다 F 처리한단 41점 말이에요. 그러면. 41점. 네. 근데 뭘 잘해서 지지 이유도 보면 뭐 노조 개혁, 노조 이런 건데 이걸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때려잡는 거잖아요. 네. 노조 뭐 건폭 이러면서 막 수사하고 압박하고 이런 거잖아요. 뭘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노조를 싫어하는 건 분명히 있죠. 있는데 북한도 뭐 싫어하는 게 있고 이렇지만 즉 뭔가 싫어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때려잡고 이래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어찌 보면 지난번에 화물연대도 비슷했는데 화물연대 분들이 차 하나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이거 번호판 떼버리겠다, 허가 취소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물론 지지율도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방식이 과연 오르냐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키워드는 이게 지지율, 점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장 소장님, 장성철 소장님의 점수는요? 저 이거 몇 점을 줘도 제가 욕을 넣어서 먹을 것 같은데. 몇 점을 줘도? 네. 저는 한 79점. 79점. 네. 야, 그래도 이제 79점. 그러니까 개혁 화두는 잘 던지셨는데 아직 뭐 1년도 안 돼서 그랬는지 능력과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국정에 운영되어 나갈 방향은 잘 제시를 했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노동개혁 해야 되잖아요. 연금개혁 해야 되고 교육개혁 해야 되잖아요. 이런 화두는 잘 던지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야 해요. 바로 이제 3월 달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가 3.1절 기념사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랬었죠. 잘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경제 어려워하는 부분, IRA 법, 뭐 또 우리 경제 관련된 것, 또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을 잘 능력 있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심정에서 79점. 알겠습니다. 그 화두 던지는 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해내는 게 능력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말씀처럼 이제 회의하면 혼자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결국은 일은 관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뭘 보고해서 자기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해라고 시키기만 하고 그러면 소극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특징은 자기한테 권한을 주면 그것들이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시키기만 하고 지금 이걸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거 압수수색 받거나 조사받으면 내 책임 안 질 영역만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나와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계획이든 뭐 연금개혁이든 뭐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연금개혁 한다는 얘기가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고 교육개혁 얘기하는데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얘기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안 나오죠. 노동개혁도 노동 뭐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했던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노조를 때려잡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이건 쉽단 말이죠. 회계 투명성 얘기하고. 근데 그게 노동개혁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나온 게 없잖아요. 교육개혁 얘기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제가 보기엔 근데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민주당 때문이에요.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대선에 지면 아무 힘도 없다. 국회에서 법이나 안 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세요. 예를 소극적인 거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 하나 처리 안 해주는 야당은 보훈처 지금 장관으로 승직한다 그러잖아요. 동의했잖아요. 원포인트로. 예를 들면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거. 또 여가부 폐지 올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민주당이 막 반대 이거 올리기만 해봐. 그러면은 보훈처 이거 장관 그러는도 법안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협상 과정 중에서 그 여가부 폐지 올리기만 하면은 보훈처 장관 이거 승격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정부 조직 개편한 만큼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이거 1년 된 얘기인데 원래 인수위에서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래 올려요. 그 다음에 협상하거든요. 인수위가 이번 인수위는 참 재밌는 게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왔다. 국회. 네. 그럼 뭘 협의해요? 밖에서 얘기하는 거 안 해준다고 협박하니까. 아 이거 그래도 올려야죠. 올리고 나서 협상을 해야지. 시간 관계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짧게 짚고 오늘 이제 각설하고 정리해야 될 텐데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아까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 대리인이신데 오늘은 못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재판 쭉 이제 어쨌든 보고 관여하시면서 좀 어떤 점을 이 재판 재밌게 가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진술밖에 없는데 유동규 진술밖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림은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 이렇게 전달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욱이 나중에 1억을 돌려받았어요. 정민용은 700 썼다 그러고 유동규 1억 4천 썼다 그래요. 네. 김용한테 전달됐다는 게 6억인데 네. 지금은 정민용, 유동규, 김용이 수수 공범, 받는 측 공범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돌려주든 말든 중간에 누가 써먹든 말든 세 사람은 전부 8억 4,700에서 수수 공범이다. 네. 검찰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정민용이 만약에 받아서 유동규한테 안 줬더라도 정민용이 만약에 8억 4,700을 다 받아서 혼자 다 썼어도 김용이 8억 4,700에 대한 수수 공범이 된다. 라는 게 검찰의 논리예요. 그날 검찰 네네. 법정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저도 그 문제 항상 제기했거든요. 예. 그런 게 어딨냐. 예.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공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받아서 다 써버려도 셋이 다 책임이냐. 그게 이제 의문이었는데 그날 검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법적으로는 김용이 이걸 받기만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긴 돼요. 네. 네. 근데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거를 어쨌든 대선 자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선 자금 달라고 했고. 네. 그럼 이 대선 자금을 어디 쓴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물증이 저는 뭐 기록은 예전에 봤습니다만 이제 공개됐는데 지난번 재판에 카카오톡 이거 뭐예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로. 네. 5만 원, 10만 원 보낸 거 있어요. 네네네. 무슨 뭐 축의금 보낸 것도 있고. 그걸 쭉 나열해놨어요. 한 몇 개. 5만 원, 10만 원 카카오페이 보낸 거. 그거를 이제 용초로 쓴 거예요. 물증이다라고. 실제 제시했어요. 그렇게. 카카오페이 쓴 거 몇 개 한 대여섯 개가 있었거든요.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세상에 뭐 6억이나 받았는데 5만 원, 10만 원짜리 카카오페이 보낸 걸 용처라고 쓰면 그게 무슨 대선자금 수사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완전 코미디다 이렇게 봤어요. 자, 저 재판은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 현 변호사님은 상당히 검찰의 어쨌든 지금 이제 공세가 좀 무리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확보한 증거도 좀 어설프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돈을 안 받았어도 받은 공범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논리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장 소장님, 스모킹 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직 명확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 중에서 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 보면 정영학 변호사가 2021년 11월께 자신의 주거지 도보 1분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을 만나려고 했다. 왜 만났겠느냐. 재판장님 이거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돈을 이렇게 건네주고 뭐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이랬다. 여기 사진도 있고 녹취도 있다. 이래야 증거 확보된 건데 그런 거 없이 이건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아직은 김만배 씨도 증언 제대로 안 하고 김용 부원장도 입 다물고 하니까 다른 정확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대목에서 저는 사실은 재밌는 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왜 정민용을 이끌어 봤을까? 정민용이 받으면 다 받은 걸로 봤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또 메모가 나왔잖아요. 그 메모라는 거는 남욱의 그 회계관리 이몽주 그분이 정민용한테 줬다라는 증거예요. 그 메모도 이제 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메모 처음에 보고 이거 뭐야?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 줄 때 메모해 놓은 거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몽주가 정민용한테 줬다라는 건 정민용 다음에도 유동규가 있고 그다음에 김용 두 단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 사람들이 주고받은 거 메모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김용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당연하죠. 네네네. 전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전 단계도 아니고 전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 중에 근데 그것도 날짜도 잘 안 맞아요. 지금 공소 사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법정에서 판사님이 중요한 말을 두 마디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계속 공소장 앞에 막 대장동 얘기 너무 많다. 좀 빼라. 네네네. 19장인가 되니까 줄이라 그랬더니 좀 줄이긴 줄였는데 별로 안 줄였더라고요. 삭제를 명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안 줄이면. 대장동 얘기 좀 빼고 돈 얘기만 해라라는 얘기인데 앞에 20장 중에 18장은 대장동 얘기고 그날 PPT 할 때도 보니까 계속 대장동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만 네네. 하고 그래가지고요.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돈 줬어요? 그 얘기는 4월경, 6월경, 8월경 뭐 장소는 나와요. 그래도 뭐 어디 길거리. 근데 방법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뭐 홍준표 죄송합니다. 그분 얘기가 옛날에 뭐 바카스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줬다는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줬다든지 무슨 뭐 쇼핑백에 줬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뭐냐 무슨 그 골프공 놓는 뭐 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공소장에 안 써놨어요. 그래서 판사님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 증인신문 할 때까지 날짜를 특정해 줘라. 날짜를 특정해야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잖아요. 딱 정 못하겠으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4월 경 이러지 말고 4월 15일 또는 17일 이렇게라도 해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딱 특정이 되는 순간 본격적으로 그날 뭐 했는지를 다툴 수 있게 돼요. 네.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막 저는 아직도 공중전화를 쓰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이른바 뭐 접선, 접촉, 첩보영화의 장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제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김용 부원장, 뭐 정진상 실장 제대로 비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검찰이 입증을 잘 해서. 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이게 우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렇습니다. 지금 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도 있는 거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재명 뭐 대표는 하나에 대해서 아니죠. 성남FC와 이제 대장동 위례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한번 받았다가 부결시킨 것이고. 불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